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관한 강의입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 전체 60문제 가운데서 6문제, 약 1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를 공부할 때는 법에 제정한 목적, 그리고 법에서 사용되는 법적인 용어, 즉 이걸 정의라고 하는데요. 뜻을 정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아마 나열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 범위가 가장 높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만 간추려서 먼저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을 자주 틀리면서 아주 세세하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또 아주 희박한 이런 지식을 더 탐구해가지고 괜히 다른 데 신경 쓰면은 안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맞추고 난 다음에 시간의 여유가 나면은 법을 나중에 따로 연구해도 되겠죠. 자, 에너지용 합리화법의 목적, 만든 목적이 있죠. 먼저 배경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예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원유를 뿜어내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죠. 에너지를 수입하고요. 에너지를 수입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산업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물건을 만들게 되고 해외 수출해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발전 시기에 있을 때 태동기였습니다. 그럴 때 외국에 특히 산유국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석유 파동 때도 더 극히 심하게 영향을 받아서 과연 우리나라가 석유 파동 같은 경우에도 잘 경제가 활성화되고 영향이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옆 나라 일본을 쳐다보니까 똑같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전혀 관계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될까? 살펴봤더니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에너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법이 있어서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급 상태나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특별법의 한 형태로 이래서 에너지용 합리화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만든 목적 첫 번째입니다.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규모가 있는 민간기관이나 또는 관급 공사 뭐 이런데 모든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도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런 시설들 그런 것은 전부 다 법의 저촉을 받도록 법의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지금 이게 초점이 뭐냐면은 에너지를 무조건 쓰지 말자 이런 법을 제정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를 잘 쓰자 이거예요. 이용을 하되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생산성이 높게 이용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결국에는 뭔가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 오염이 발생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환경 피해를 좀 줄여보자. 법으로 이것도 명시를 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 그리고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하자. 더 아울러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추가된 것인데요. 지구온난화 현상에 똑같이 세계적으로 경제효과로서 이렇게 이바지하고 또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 이런 데 목적을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 내용과 조금 모양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본문에는 다소 자세한 부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좀 중요치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20여 년 동안 보면 어쩌다 한 번씩 나온 사항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정리가 된 총체적인 내용이라 본문 내용이 상당히 길고요.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엑기스 오브 엑기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에너지의 뜻은 뭘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열의 형태도 에너지고 일의 형태도 에너지고 줄의 실험 결과 뭐 1kg 중량 나가는 것을 1m 끌어당겼더니 열이 427분의 1kcal가 발생했다더라. 이걸 수십 년간 걸려서 평생을 걸려서 측정을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발견해서 발표했다더라. 이런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법 내에서만 정의하는 뜻으로만 쓰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강의입니다만은 우리가 뭐 염산을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위험하니까 위험물로 부른다? 그런 것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크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그냥도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히 지정한 물품들만 정하듯이 에너지법도 똑같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면 법에서 말하는 것은 첫째 연료 형태, 두 번째 열의 형태, 그리고 및 전기, 이래서 세 가지 형태입니다. 1번, 2번, 3번 연료, 열, 전기 세 가지만을 에너지라고 칭하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떨 것이냐? 에너지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건데요. 핵연료,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 제외입니다. 이것은 핵연료는 원자력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용 합리화법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연료의 대표적인 원천적인 재료가 되는 게 뭐냐? 원유죠. 산유국에서 중동지방에서 수입하는 원유인데 이 원유가 들어오면은 원유를 분별 증류하고 가공하고 해서 휘등경유,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를 생산한다고 칩시다. 또는 LPG 가스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것은 대다수 불을 태우는 데 사용이 돼요. 이 연료라는 의미는 연소시키는 재료, 불을 태우는 재료죠. 그러나 원유를 모두 불태우기 위해서 가공하는 건 아니죠. 원유를 가공하면은 플라스틱도 나오죠. 그렇죠. 이처럼 다른 공업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되는 것들은 별도입니다. 가령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어때요? 원유를 별도로 했어요. 그런 경우는 연료로 치지 않는 거죠. 다른 걸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불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순수하게 불태우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연료이죠. 그 다음 에너지 공급 설비 이 규정이 있는데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다른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라고 바꿔주고, 또한 이송, 수송, 운반하고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모든 설비를 에너지 공급 설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설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이처럼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 이상 넘어가는 항목이 있을 때는 문제 형태가 대부분 해당하는 거, 맞는 거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는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공급 설비가 아닌 거 에너지 개발 설비라든지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연료 및 전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에너지도. 그러면 에너지가 아닌 거 물어보죠. 그럼 대부분 뭐예요? 핵연료 이런 거예요. 우라늄 이런 게 섞여 있고 그런 게 답이 되겠죠. 아닌 걸 물어보니까. 그다음 에너지 전략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전략 추진 위원회는 위원장을 누구로 삼느냐? 산업통상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 위원장 3년 동안 임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 세부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는 법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법은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것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자세히 국민들 생활 가운데서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하기 위한 령이 필요합니다. 법 밑에 하위 체계를 령이라고 합니다. 이 령은 누가 마련하느냐?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이 마련해서 대통령령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령을 직접 현장에 적용을 해서 실시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세부적이고 또 별표까지 만들어서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칙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주무부처 장관이, 즉 그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장관이 세세한 내용을 정해서 발표하는데 그게 바로 규칙입니다. 따라서 법, 령, 규칙 이런 단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법령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동일한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원론적인 거, 세세한 거, 더 자세한 거 이것을 한 테마식으로 묶어서 개념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사항을 이게 관장을 하느냐? 먼저 에너지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실시를 하고자 하는 계획에 종합적이고 또 조정해야 되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을 점검한다든지, 에너지 절약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 관한 사항을 에너지 전략 추진위원회에서
감당해서 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확하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시행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에너지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걸 줄여서 나올 때는 산자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처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밑에 정부 산하 조직법에 의해서 명칭을 바꿀 수가 있어요. 통폐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예전에는 초기에는 수십 년 전에는 동력자원부라고 그랬죠. 한때는 뭐예요? 산업자원부라고 그랬죠. 그리고 통상은 외교로 포함돼서 외교통상부 이렇게 했는데 현재로는 산업과 통상이 합해져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데 대체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4년이고 5년의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각각 국정과제에 맞춰서 5년마다 한 번씩 동일하게 발맞춰서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가? 에너지를 경제적인 구조로, 경제 구조로 전환한다는 거죠. 항목이 많다. 힌트가 뭐예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답이 대부분 경제자를 많이 바꿔요. 아니 언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은 이용을 잘하자며? 그러면은 뭐야? 소비자, 수험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야. 이용한다고? 소비를 잘한대. 그러면 에너지 소비 구조로의 전환 이렇게 보기를 바꿀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소비자로 써놓고 보기를 살짝 바꿔서 섞어 놓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기본계획이 아닌 거 물어보니까. 자, 에너지 이용 효율을 증대한다. 효율을 증대한다. 그 다음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개발한다. 또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열사용 기자재, 열을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 열을 사용하는 기자재의 안전관리 부분을 별도로 어떤다?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사용 기자재 안전관리를 위해서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규칙으로 마련해서 발표를 해놨고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기 위한 국제적인 동참하는 노력을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를 전략하는 전문 기업. 우리가 만약에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전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겠죠. 점검을 해야겠죠. 하지만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전문 부서팀을 어때요? 마련하지 못할 때는 외부 업체에 맡겨도 됩니다. 안전관리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회사의 어떤 에너지 전략에 관한 부분을 외부 용역에 맡길 수가 있어요. 에너지 사용 시설에 대한 에너지 전략을 관리하고 또 용역을 하는 자를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기업이니까 사업 허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신청서 어디다 놔요?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 등록 신청서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서 전문 기업의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효율관리 기자재인데요. 에너지용 합리화법의 목적에 따라서 효율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효율관리 기자재 특징은 여러분 생활 가정 가운데서 보면은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색깔로 구분돼 가지고 밑에 몇 등급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연두색, 그 다음에 조금 뭐예요? 약간 노란빛 또는 연두색, 노란색, 뭐 주황색, 빨간색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등급 녹색 표시되어 있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 거예요. 등급이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5등급은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 해도 똑같은 용량이라고 해도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기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월별 전기세 사용량이 훨씬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똑같이 가령 에어컨을 튼다 그래도. 자,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국가에서 지정한 효율관리 기자재. 반드시 이처럼 등급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효율관리 기자재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입니다. 가정용 냉장고에 다 이렇게 원형 마크로 해서 등급 표시되어 있죠. 두 번째, 전기 냉방기인데 여러분 전기 냉방기 이렇게 잘 안 부르죠. 뭐예요? 에어컨. 에어컨이죠. 그 다음에 세탁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집에 보세요. 전부 다 정면 아니면 측면에 원형으로 마크로 이렇게 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소비 등급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기기 원래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에너지 등급을 마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상 유도 전동기, 전기를 사용하는데 3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거. 가정용은 단상을 사용합니다. 공업용으로 된 것은 3상을 사용합니다.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3상 유도 전동기. 그리고 자동차에도 유리라든지 내부라든지 보면은 밖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원형 마크로 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뭐 1등급, 2등급, 상등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휘발유나 디젤을 사용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1등급 없어요. 1등급 자동차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수소라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2등급, 1등급 넘어가는데 등급 휘발유나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는 1등급은 없습니다. 자, 이런 효율관리 기자재를 제조를 하는 업자, 수입을 해서 팔아먹는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놓고 등급을 측정을 했다고 해서 표시를 하면 안 돼요. 국가적으로 지정을 하는 장관이 인정을 하는 그런 효율관리 시험기관, 아주 이렇게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은 측정표대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표시하면 안 돼요. 나중에 임의대로 표시했다? 이게 과태료 나갑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자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에너지 공급 시설이 있었죠. 그 시설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에너지 생산 그리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에너지를 수송, 이송, 운반 그리고 저장 그리고 이용상의 효율적인 향상과 또 수요의 절감 등을 기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에너지 공급자는 단순하게 그냥 공급 역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나 시행 결과를 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너지는 전부 다 산업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외에 다른 장관 명칭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겠습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게 하겠어요? 에너지인데 전혀 업무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에너지용 합리화 법규에서 등장하는 무장관이다라고 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무부처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급은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해주는, 제공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은 사용자입니다. 자, 사용자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의 직접적인 소유자 또는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그 곳을 통째로 임대를 했다든지 어떻게 보면 빌려서 또는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관리자, 소유주 또는 관리자를 에너지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 사용자 중에서 1년 동안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라고 하는데 연료로 사용하는 곳, 열을 사용하는 곳,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을 사용하는 곳 이런 거 구분이 없이 이 연료나 열이나 전기나 이걸 모두 뭘로 바꿔보느냐? 석유 발열량으로 바꿔봐요. 석유 발열량으로 킬로칼로리로 환산을 해서 바꿔서 이걸 연료로 쓰든 열을 쓰든 전기를 쓰든 석유로 바꿔서 계산을 해봤더니 석유로는 소비량이 1년 동안 몇 톤 정도 되겠다. 그렇게 바꿔보는 것을 석유 환산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TOE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TOE는 예전에는 영어로도 나왔는데 지금 한글화 작업이 되어서 법 조문에서도 영어 자체의 원문을 실지 않고 한글 발음 그대로 실습니다. Ton of equivalent. 이퀴벌런트는 자꾸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표준으로 바꿔봤다 그런 소리예요. 표준으로 환산해봤다. 그래서 환산 또는 표준으로 바꿔보는 표준에 해당하는 상당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상당 발열량 할 때도 영어로는 앞 이자가 들어가고요. 또는 방열량 계산할 때 난방 설비에서 방열량 계산할 때 표준으로 온수 방열기면 450kcal/제곱미터, 증기 방열기면 650kcal/제곱미터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표준으로 정해진 방열량을 방출하는 그 방열기의 면적 그러면 EDR 이렇게 표시가 돼요.
거기에도 E가 바로 이퀴벌런트입니다. 표준으로 바꿔봤다 이런 소리고요. 연간 그렇게 석유로 바꿔봤더니 2,000톤 이상, 석유 2,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현황을 1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씩 매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직접 할까요? 이걸 너무나 어렵잖아요. 업무가 일일이 분석하고 다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일일이 전문적으로 보고하고 담당하는 관리 부서가 회사 내에 따로 있거나 담당자가 있어야겠죠. 대부분 누가 해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에너지 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에너지 사용을 미리 계획을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에너지 사용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꼭 신고를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건데 공공사업 주관자와 민간사업 주관자가 조금 용량이 다릅니다. 연간 2,500 좀 전에 그냥 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할 때는 1년 동안 2,000TOE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1년 동안 2,500TOE, 2,5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이거나 또는 전기 사용량으로 따졌을 때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 연간 그런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새롭게 건축을 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구축을 하거나 이렇게 마련할 때는 무조건 건물 지어놓고 나서 무조건 시설 지어놓고 나서 우리 공급해 주세요. 한전에게 가가지고 전기 왜 안 넣어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위 시설을 새롭게 신설을 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런 계획을 신고를 해서 장관이 검토를 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수입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총 소모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신규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새롭게 에너지 소비량이 추가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에너지 수급 상태가 안정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신고해서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사업 주관자는 어떻게 되느냐? 연간 5,000TOE. 자, 톤수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그 밑에 등급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니까 완화가 된 거죠. 공공은 좀 강하고요. 민간에게는 조금 완화가 돼 있는데 연간 5,000톤 이상 사용하는 시설. 이것은 이제 열이나 연료 같은 경우죠. 만약에 전기를 사용하면은 공공보다 2배죠. 똑같이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새롭게 신설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미리 장관에게 신고를 해서 허락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에너지를 수급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 저장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제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을 제한합니다. 어디 에너지 당분간 사용하지 마세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최소한 7일 전에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한 것을 정지한다.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입니다. 정전 예고를 한다. 어느 지역 전체를 갖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 그런 경우는 바로 끊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7일 전에 최소한 공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공지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끊어졌어요. 정전사고가 일어났어요. 관리부실로 발생했어요. 거기에서 발생한 손해가 증명이 된 경우는 어때요? 소송이 걸리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라. 이렇게 법으로 명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축을 해라.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춰서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서 얼마 동안을 저장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나 자재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할까?
먼저 열사용 기자재와 나머지 기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사용 기자재는 대체적으로 연료를 연소를 시킨다, 불을 뗀다 이런 것도 열사용 기자재에 들어가고요. 직접적으로 열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열사용 기자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밖에 에너지 사용 기자재는 뭘까요? 주로 무엇을 가리켜요? 전기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그 밖에 에너지 사용 기자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사용 기자재 종류로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눌까? 2장에서 여러분들 보일러 종류 및 특징 가운데서 공부했던 원통형이다, 수관형이다. 그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본 것이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법이에요, 법. 법. 알았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봐요. 자동차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관련 세법에서 현대차는 얼마 내라, 기아차는 얼마 내라 이렇게 회사명을 직접 이야기해서 안 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라고 해요? 배기량 cc로 해서 몇 cc, 승용 목적, 승합 목적, 화물 목적 이렇게 목적이나 또는 배기량으로 딱딱 구분이 되어 있지. 제조한 회사라든지 형식이 동그랗게 생긴 자동차, 네모지게 생긴 자동차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열사용 기자재 그러면은 보일러를 어떻게 구분하냐?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그리고 소형 온수 보일러, 구멍탄 때는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그리고 추결식 전기 보일러. 대부분 추결식 전기 보일러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죠. 별도로 한전에서 전기 공사를 따로 해줍니다. 심야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보일러가 추결식 전기 보일러인데 이런 거. 그 다음에 태양열 지별기, 압력 용기, 그리고 요로. 요로는 소변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로 결석 생겼다. 그래서 소변줄기가 아니고요. 요로가 있는데 요는 도자기 굽는 것을 말해요. 도자기. 로는 금속에 관련된 거예요. 금속. 가령 도자기 굽는 가마다. 그러면 한자로 요예요. 요. 도자기 굽는 가마가 있는 지역을 도요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는 뭐냐? 용광로, 가열로, 금속공업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요와 로가 조금 사실 한자로는 조금 사용 용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압력 용기와 보일러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자, 보일러의 정의가 뭐였어요? 밀폐된 용기 내에, 밀폐된 용기, 즉 밀폐된 압력 용기 내에 물이라든지 물 이외의 액체, 그것을 특수 열매체라고 그러죠. 물 또는 열매체를 넣고 가열하여, 그러면은 핵심이 그겁니다. 보일러 자체는 밀폐된 압력 용기다. 플러스 가열 장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불 때는 게. 그러니까 훨씬 압력 변화가 심하죠. 높게 올라오고 낮게 내려오고 그냥 들쑥날쑥하죠. 그러나 압력 용기는 단순하게 뭐예요? 저장하기 위한 용기입니다. 일정한 압력으로. 그래서 보일러하고 압력 용기는 어때요? 같은 듯 다르죠. 이것은 가열 장치가 붙어 있는 게 보일러다. 아니고 그냥 단순 저장한다 그러면 압력 용기예요. 따라서 보일러에 연결된 여러 가지 설비 가운데서 본체가 있다면 본체에서 발생한 증기를 취급자의 가슴 높이, 어깨 높이 정도로 다시 증기를 일시 저장했다가 각 사용처에 보내주는 장치가 있죠. 증기 헤더가 있죠. 증기 헤더는 증기에다 대고 버너를 설치해서 불 때는 거 아니죠. 그냥 발생한 증기를 일시 저장하는 거죠. 저장. 그래서 증기 헤더도 압력 용기의 일종입니다. 압력 용기는 1종과 2종이 있는데 증기 헤더는 2종 압력 용기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열사용 기자재 가운데에서 특정 품목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과거 지금 최근에 뭐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좀 됐는데 예전에는 특정과 그냥 안 붙어 있는 열사용 기자재 좀 품목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명칭도. 그런데 지금은 같아요. 특정이라고 해놓고 앞에 열사용 기자재와 거의 같습니다. 자, 열사용 기자재 중에서 제조, 설치, 시공, 사용을 할 때 안전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용 효율 관리가 필요한 거, 이런 것을 특정 열사용 기자재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럼 품목이 뭐냐? 보일러, 태양열 지별기, 압력용기, 그 다음에 요로인데 요로를 분리를 해놓은 거죠. 요업용, 도자기 사업용, 금속용, 금속요로 이렇게 그냥 요로 이렇게 열사용 기자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요하고 로하고 요업용하고 금속용하고 이렇게 따로 자세히 해놓은 것이고, 보일러 종류도 강철 보일러, 주철 보일러, 온수가 다 포함된 거죠. 소형 온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온수 보일러, 구멍탕용 온수 보일러, 추결식 전기 보일러 이렇게 특정 열사용 기자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특정 열사용 기자재 가운데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기계.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만들 때 제조 공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게 제조 검사입니다. 두 번째, 이 보일러를 산업 현장에 회사의 기계실에 설치했을 때 제대로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 있느냐라고 검사를 하는 게 설치 검사이고요. 그 보일러를 사용하다 혹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사 갔다고 해서 에어컨 같으면 이사 갈 때 어때요? 떼어가지고 다시 설치하잖아요. 이처럼 다시 설치할 때는 설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했을 때 설치 장소 변경 검사. 그 다음 그 보일러의 어떤 구조를 바꿨어요. 자동차 막 개조하듯이 보일러도 구조를 바꿨어요. 번호를 바꿨다든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바꿨어요. 그럴 때는 바꾸고 나서 제대로 안전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개조 검사. 그 다음 보일러는 계속 사용을 하면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해년마다. 두 가지를 주로 검사를 맡는데, 계속 사용해도 터지지 않을까? 안전검사. 계속 사용해도 제대로 효율이 나올까? 성능검사. 이처럼 안전검사와 성능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를 잠깐 어때요? 중지했어요. 기계실 가동을 정지했어요. 상당 기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동을 하든 안 하든 국가기관에서는, 검사기관에서는 별도로 회사 자체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검사를 받을 상황이 아니죠. 회사를 멈췄다는데, 기계실 가동을 멈췄다는데, 그럴 때는 가동 안 한다고 신고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 뒤로 다시 재사용하게 됐을 때, 사용을 안 한다고 사용 중지 신고를 했는데 그 뒤로 다시 사용하게 됐을 때는 이제 사용하렵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재사용 검사를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용상의 어떤 흐름 세 가지를 보면, 첫째, 공장에서 하는 거 제조 검사. 두 번째, 처음 신설 보일러 설치했을 때 받는 설치 검사. 세 번째, 이 보일러를 계속 사용한다고 치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뭐예요? 계속 사용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상태의 검사를 받는 것이 주로 검사 대상 기기이고요. 검사 대상 기기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검사를 받는 것은 그냥 아무나 와서 검사한다 아니에요. 검사 업무는 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합니다. 업무입니다. 업무. 권한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런 기기들은 뭔가 위험성이 있고 안전관리를 특별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터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한다는 건데, 가동을 하고 관리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자격자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검사 대상 기기는 반드시 조종자를 채용을 해야 돼요. 기술자를 채용을 해야 돼요. 채용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용했다고 신고까지 해줘야 돼요. 관계기관에 담당자가 누굽니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뭐예요? 책임을 지어서 맡긴다, 맡길 선, 맡을림. 선임이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요. 자, 검사 대상 기기는 관리자를 선임을 하는데 1구역에 한 사람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구역이란 뭐냐? 조종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범위예요. 조종자의 어디에? 시야에. 한눈에 봤을 때 보일러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있어도 한눈으로 쭉 들어오는 거. 아, 그러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 3km 바깥에 망원경으로 보니까 보였다. 거기도 1구역일까? 아니에요. 맨 눈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거.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실무적으로는 이렇다고 볼 수가 있죠. 봤는데 보이기는 보여. 100m 바깥에 있어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가 한눈에 시야에 보여야 될까요? 상태가 보여야 돼. 수면이 얼마나 있는지, 압력이 얼마나 됐는지 눈으로 봤을 때 판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보일러가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상황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범위를 말합니다. 1구역에 1인 이상.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관리자의 자격증 조건이 달라집니다.
보일러 톤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철제 보일러는 제조검사 면제입니다. 사실은 구조검사는 설계도와 똑같으냐 똑같지 않냐를 보는 것이고요. 이 제조검사는 크게 두 가지 검사를 하는데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합니다. 용접검사는 강철 보일러로 제작하는 경우는 강철제 보일러는 전부 다 철판 자체를 곡선으로 휘어서 각각 부위마다 용접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따라서 용접 부위가 결함이 있는지 균열이 갔는지 기포가 들어갔는지 오버랩이 됐는지 언더컷이 됐는지 검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엑셀을 찍어가면서 그게 용접 검사고 구조는 설계도 도면과 일치하는지 제대로 부착이 됐는지 본체는 제대로 설계도대로 나왔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철제 보일러는 용접을 하지 않습니다. 쇳물로 녹여서 아예 금형 틀에 넣어서 조각 찍어낸 다음에 다시 그냥 조립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철제 보일러는 용접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용접 검사라든지 하는 것을 면제받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사용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검사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게 가령 올해 3.1절 기념으로 3월 1일 날 검사 맡았어요. 그러면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2021년 2월 28일까지 유효해. 그러면 다시 3월 1일 되면 검사 맡아야 돼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와서 검사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 이만한 2월 28일까지 검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유효 기간이 끝납니다. 그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에너지공단에 신청서를 넣어야 돼요. 언제? 만료일 10일 전까지니까 2월 언제까지? 최소한 18일 전까지는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회사 사정상 검사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검사 대상기기 관리자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검사 대상기기는 효율도 유지해야 되고 안전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자가 채용이 돼야 됩니다. 즉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가령 오늘까지 근무했어요. 내일은 안 나와요. 내일은 새로운 사람이 이미 채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는 최소한 한 달 전에 어때요? 퇴직 의사를 밝혔다. 그럼 그 한 달 동안에 미리 다음 관리자를 채용 공고를 해서 미리 채용을 해놓고 며칠부터 업무 인계 인수가 되어서 관리자가 담당자가 바뀐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관리자가 채용이 됐어. 근무를 시작했어. 그러면은 그 기술자가 바뀌었다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에너지공단에 다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신고 내용은 채용한 후에 30일 이내에 채용을 했다라고 신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 검사 대상 기기를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서 이 계속사용 검사인데 계속사용 검사는 안전상태 검사하는 것과 성능상태를 검사하는 두 가지 요소를 검사를 맡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시도지사입니다. 근데 시도지사분들이 바쁘시죠. 또 행정 쪽의 전문가이지 이쪽이 기계 쪽의 전문가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있어요. 물론 이사장님이 오셔서 하는 거 아니죠. 에너지공단의 소속 전문 어때요? 직원들이 와서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검사를 와서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서 제출도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공단에 가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가 보일러 용량 톤수에 따라서 자격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용량 30톤을 초과하는 그런 보일러는 기사나 기능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톤 밑에입니다. 10톤은 초과합니다. 그러나 30톤 밑에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소한 산업기사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산업기사 이상이니까 기사는 물론 30톤도 되고 뭐예요? 10톤까지도 되는 거죠. 그 밑에 등급이 되는 것이고 기능장도 되고 기사도 되고 되는 거죠. 아무튼 최소한 산업기사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10톤 이하인 보일러는 기능사 이상이 할 수가 있어요. 최하 등급이 기능사고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은 물론 다 등급 제한이 톤수 제한이 없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 대상기 조종자 자격 중에서 그러면은
증기 보일러인데 1메가파스칼 이하, 사용하는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니까 현장에서 말하면 보통 기압으로 표시하는데 10kg는 웨퍼 제곱센티미터, 공합기압으로 10기압 이하이고 전열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전열 면적 10제곱미터는 자꾸 등장하는 용어죠. 급수관이나 급수별 체크밸브 크기도 그냥 20A 이상인데 전열 면적 10제곱미터이면 그보다 한 사이즈 작은 15A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또 분출 밸브도 25A 이상인데 전열 면적 10제곱미터 이하면 20A 이상, 이렇게 10제곱미터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런 작은 보일러입니다. 그런 경우는 조종자 교육만 이수를 해도 그 이수증으로도 어때요? 선임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수환자도 되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은 물론 기본이죠.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은 이런 거 아주 소형까지도 다 취급할 수가 있죠. 30톤부터 해서 기능장 기사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온수 발생 보일러 및 열매체 보일러. 즉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온수 보일러와 특수 열매체 보일러입니다. 용량이 581.5kW 이하인 거. 이 계산이 좀 어렵죠. 자, 1kW면은 860kcal per hour. 1시간 동안에 860kcal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581.5 해서 킬로와트 곱하기 킬로와트당 860 하면 약 얼마가 나오냐? 50만 킬로칼로리가 나와요. 1시간 동안 온수 보일러가 50만 킬로칼로리 이하인 것은 교육 이수증으로 됩니다. 그리고 가열장치, 버너가 안 달려있는 단순하게 저장 용기로 사용되는 압력 용기만 취급을 한다 그러면 이수증으로도 됩니다. 교육 이수증. 자, 이처럼 열사용기자재, 특정 열사용기자재를 그러면 시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공을 하면 물론 돈 벌게 되겠죠. 시공을 하려면 시공업 허가를 내야 되는데 시공업 허가를 얻어야 돼요. 이 시공업 허가는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이름으로 건설업 허가증이 나갑니다. 자, 예전에는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한 대로 이것을 시공업 허가를 냈는데요. 지금은 건설기본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법에서 빠져서 건설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건설법에 따라서 난방시공업이라는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요. 종류가 1종, 2종, 3종이 있어요. 물론 1종, 2종, 3종이 종류만 구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종은 뭐냐? 강철 보일러, 주철, 온수, 구멍탄용, 취결식 전기, 태양열 지배기, 1종, 2종, 압력용기. 그래서 거의 모든 종류의 열사용 기자재를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종은 태양열 지별기와 여기 나오는 강철, 주철, 이게 아니고 용량이 5만 킬로칼로리 이하인 온수 보일러. 그리고 구멍탄 보일러. 이것까지만 됩니다. 추결식 전기 보일러나 강철제, 주철제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1종, 2종 압력용기 안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알기 쉽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1종은 산업용 보일러를 대부분 설치한다. 2종은 그냥 뭐예요? 5만 밑에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그냥 난방용으로만 쓰는 온수 보일러. 그게 뭐냐? 한 2만에서 대체적으로 2만 5천 킬로칼로리 정도 용량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가정용은. 그래서 그냥 가정용만 설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난방 시공업 허가를 내면은 설치 시공도 되고 플러스 세관도 됩니다. 알겠죠? 세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위에 기본적으로 주택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일정 금액 이하로 개보수할 수 있는, 신축은 안 됩니다. 고치고 개량하는, 보수작업하는 주택을 왜? 건설기본법에 따라서 이것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 구조 자체를 크게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의 일정 금액의 개보수까지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3종 난방시공업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3종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난방은 아니에요. 요로를 설치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요업용 요로, 금속용 요로 이런 거 설치하려면은 바로 3종 난방시공업으로 허가를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에너지원 단위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게 간혹 등장하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지금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축물 냉난방 온도 제한으로
문제 유형이 조금 어때요? 편중돼서 바뀌는 형태입니다. 목표 에너지원 단위는 뭐냐? 어떤 공업 제품을 하나를 만들려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뭐 공짜로 나오는 거 아니죠. 반드시 무엇을 소비를 해야지 나와요? 에너지를 일정량 소비를 해야 돼요. 열을 가하거나 전기를 이용하거나 뭔가 에너지가 투입량이 있어야지 제품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효율을 기하자면은 어느 상한선 이상을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겨우 조그만 물건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지극히 비효율적이죠. 안 만든만 못합니다. 원가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국가에서 정하는 목표 에너지원 단위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 때 단위니까 제품을 세는 단위가 다양하죠. 자동차면 한 대, 두 대 또는 뭐 한 개, 두 개, 개로 세는 것도 있고 대로 세는 것도 있고 세트로 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제품이 하나 만들 때 에너지를 사용하는 목표량, 그것을 목표 에너지원 단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최대 한도치의 개념입니다. 이걸 오버하면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은 너무 최소로 하면은 불량품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무의미한 게 예전에는 과도한 소비를 못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나 효율적인 똑같은 제품이라 해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에너지 효율도 높고 생산율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건 별 어때요? 큰 어떤 중요성을 못 느끼고 대신에 건축물의 단위 면적당, 뭐 제곱미터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까지도 건축물에서 난방을 위해서 뭐 열 손실을 크게 줄인다든지 하는 것들은 크나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정하느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밑에도 똑같아요.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것도 장관이 정한대요.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선을 두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조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 집단이 많이 있죠. 하지만 건축물에 연관이 되어 있는 가장 하이탑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제 또는 공공기관, 업무용 건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U 이상 사용하는 그런 다소비 사업자의 시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냉난방 온도 제한 조치를 지켜야 됩니다. 쉽게 아는 게 뭐냐?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어때요? 강공성하면 냉방 온도 26도 밑으로는 하지 마라. 이상이죠. 냉방 온도. 난방할 때 겨울에는 어떻게 20도 이상 올리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20도 이하로 돼 있어요. 다만 판매 시설이나 공항, 판매시설 공항은 냉방 온도가 25도 이상을 1도를 좀 더 낮춰도 돼요. 그리고 이것에 아예 포함이 안 된 냉난방 온도 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공장입니다. 생산시설이에요. 생산시설은 특정한 온도 조건이 되거나 이래야지 생산성이 크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밸런스가 틀어지면은 제품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즉 생산 전용 시설은 냉난방 온도 제한에 건축물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벌칙 벌금 정리입니다. 물론 벌칙 벌금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3번부터 6번 항목입니다. 그래도 1, 2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최저 소비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효율관리 기자재 설명드린 바 있죠. 원형으로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그래서 색깔로 구분해서 마킹하는 거.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에어컨, 뭐예요? 또 냉장고, 그런 거. 세탁기, 이런 거. 자동차, 조명기기, 삼상 유도전동기 이런 종류들은 바로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입니다. 그것을 생산이나 판매 금지 명령 하지 마라 이거야. 왜? 너무나 효율이 안 나온다 이거죠. 하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또는 불량품이니까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위반하고 몰래 염가 세일해서 팔아먹었어요. 2천만 원 벌금입니다. 자, 두 번째, 에너지 사용의 제한 조치 또 금지 조치.
에너지가 뭐 수급의 안정을 해친다든지 또는 위급한 상황이든지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기간 동안 지역을 명시해서 기간을 명시해서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줍니다. 하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에 관한 조정 명령 또 필요한 조치를 갖다가 위반했어요. 그러면은 3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여기 나오는 벌금하고 과태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벌금은 전과 기록에 올라가는 것이고 과태료는 전과 기록에 기록이 안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빨간 줄 올라가는 게 벌금입니다. 벌금, 징역 이런 거죠. 자, 그다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벌금 벌칙입니다. 검사 대상기기 조종자를 채용을 안 했어. 선임을 안 했어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자격증 소유자한테 벌금 나가느냐? 아닙니다. 회사 사장님한테 나가는 거죠.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대체적으로 검사 받도록 돼 있다 그랬죠. 그러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고급 용어로 말하면 캔세이 놓는 거죠. 이렇게 기피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천만 원. 그 다음 검사 대상 기기를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려면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신청도 안 해요.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과 4번 상황이 좀 다르죠. 검사를 거부 방해란 것은 신청서 냈는데 검사 나왔는데 정문에서 쉬야한다고 문 닫아놓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5번은 아예 신청서조차도 내지 않고 뭐 신고조차 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검사를 안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강력하죠. 그냥 기본이 징역이에요. 그 다음 6번입니다. 검사에 합격이 안 됐어. 검사가 나왔어. 정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아, 이것은 어딘가 균열이 가 있으니까 가동하면 터지겠네요. 사용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보수해서 재검사 받으세요. 이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합격되지 않았어요. 사용 정지 명령 내렸어요. 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스팀이 안 나오는데 공장 못 돌리게 생겼는데 아, 직원이 살짝 가니까 공단 직원이 가니까 아, 돌렸네요. 이거 검사에 합격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합격된 제품을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의냐 실수냐 아, 모르고 그랬어요.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경우는 어때요? 징역으로 넘어가는 죠. 센 걸로. 자, 그 다음 에너지 총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결국에는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상태를 총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영어 명칭으로 센서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인구 상태를 총 조사하면 인구 센서스 그렇게 부르듯이 에너지 센서스라는 용어로도 불렀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규에서는 에너지 총조사 한글로 명칭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센서스라는 명칭은 빠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모르죠. 자, 에너지 법령상 에너지 상태를 전체적으로 수급 상태를 전체적으로 총조사를 하는데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가정주부가요? 여러분이요? 아닙니다. 산업통상부 자원장관이 합니다. 그러나 3년 말고 왠지 조금 우리나라 좀 현재 조금 불안해. 아, 에너지 상태가 조금 이 앞뒤가 궁짝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이조사라고 합니다. 총조사는 3년, 간이조사는 뭐예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년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 에너지용 합리화법이 현재는 약간 여기저기 조항이 삭제돼서 예전 원문과 다르게 삭제된 조항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저탄소에 해당되는 부분 또 신재생 에너지 여기 나오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러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조항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탄소 녹색성장법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지 별도로 법을 마련했어요. 몇 년 안 됐죠. 이런 쪽으로 법이 바뀌어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에너지법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법, 신재생에너지법 그래서 세 가지의 법규가 연관돼서 나오고 저탄소나 신재생 묶어서 많이 나오면 1개 정도 총 6문제 중에 1개 정도 한두 개 나오고 에너지가 4개, 5개 나오니까 에너지 위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용어만 하나 봅시다.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법에서 항상 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걸 말할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바람, 수력, 물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뭐 조력이나 기타 등등, 폐열에너지, 그냥 폐열, 버리는 열인데 그것을 회수해서 쓰는 거, 지열에너지, 땅속 깊은 곳에서 빨아올리는 지열, 그리고 수소에너지, 이런 것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돼서 따로 법규를 마련해서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에너지용 합리화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엑기스 오브 엑기스, 반드시 이 부분은 꼭 짚고 알고 넘어야 되겠다. 전체 법규가 총 6문제로 친다면 이 중에서 4개, 5개는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 즉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약 한 80% 정도의 가장 핵심 사항은 여러분이 꼭 암기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